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전국이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선은 강풍 반경이 워낙 커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동 경로부터 살펴보시면 태풍은 오늘 오전 부산 부근 바다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동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쪽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요.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폭풍의 피해도 걱정하셔야겠습니다. 이 침수와 함께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의 양 살펴보시면 영동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400mm 이상, 영남 지역에도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5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또 수도권은 내일 오후부터 이 비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17도에서 24도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네, 9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서울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좀 쌀쌀해요. 예. 그래서 여름 이불 다 정리하고 세탁하고 다 널고 하는데 왜 이인철 변호사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일을 원래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인철 변호사님은 이때 어떻게 빨래를 널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오늘은 바로 이인철 변호사로 갈까요? 네. 뭐 하셨어요 주말에? 네, 저도 역시 빨래 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빨래 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래가 잘 마르거든요. 빨래 잘 말렸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안 돼요. 오늘. 네, 오늘 안 돼요. 그렇죠. 네. 황규락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쉬는 날 내리 영화를 3편을 봤더니 그날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요.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오늘은 집에서 놀지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빨리 애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 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싱글 기자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토요일 날에는 물감놀이,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쿠키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온갖 난장판이 된 걸 이제 치우다 보니까 월요일이 됐습니다. 예. 엄마들 힘들어요. 네. 다들 슬기로운 주말 생활 하셨어요. 네. 예.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거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일주일 연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요.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 수도권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요. 오늘부터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요. 이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집 또 빙수 전문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네. 어쩔 수 없다면서도 망연자실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요. 매출이 좀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 등 이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이라서요. 향후 손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요. 이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요. 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반드시 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함을 겪다가 어느 정도 풀려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더더욱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확진자 수가 아직도 1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더더욱 바짝
긴장을 해야 될 때죠. 그리고 저 2차 재난지원금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준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이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와 관련한 이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당정청은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또 우려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원래부터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공식화되자 이제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또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불만과 갈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저 전공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요, 원래는 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일 이거는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등의 합의에 따른 거였는데요. 그러나 일선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병원 복귀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대전협 비대위원장은요, 일단 오늘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하는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업무 복귀 시점은 이후에 재설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건, 사고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 황혼 부부들의 극단적인 사건, 사고 이게 간간히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가 아닌가? 얼마 전에 그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황혼, 그러니까 전 남편이에요. 근데 전 남편이 잘 때 그 전 남편의 신체를 훼손한 아내인데 전 아내죠. 근데 요 재판이 있었는데 요게 어떻게 됐었죠? 요게?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부위 일부를 훼손한 이 6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지난 8월 27일에 열렸었습니다. 이 아내 A씨는요, 지난 5월 전 남편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잠들게 하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절단을 했는데요. A씨는 범행 직후에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해서요, 특수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혼했으면 이미 남남이잖아요. 남이 된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신체 일부를 또 훼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내는요, 이 44년 전에 결혼한 남편과 이 잦은 폭력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이 황혼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 수술을 하면서 여기에 또 일상에 지장이 생기니까 다시 남편과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이 남편의 폭력은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여기에 참다 못해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순간에 폭발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법정에선 아내가 무슨 일을 얘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아내는요, 계속 전 남편한테 맞고 살다 보니까는 2년 전에는 이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려서 범행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이 결혼 후에 40년 넘게 전 남편에게 맞고 산 게 정말 너무 억울했다면서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요,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던 아내는요, 결국 이 재판이 끝날 때 죄송합니다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은 그럼 아내의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일단은 아내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홀대해온 것에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아내는 좀 진작 좀 그러지 이러면서 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네, 남편은 이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이제 무언가 반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네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아내가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서 특수 중상해? 그렇죠? 특수 중상해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인 미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이게 살인 미수가 되려면요, 살해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사나 보도들을 보면은 살해할 의도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특수상해가 되는데, 특수상해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사실
특수 중상해예요.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그 사람을 불구 또는 이제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한 경우인데 이때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네. 아니 실제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가정 폭력 때문에 피해자로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분이 가해자로 되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이혼 전에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시다가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폭력이 이제 줄어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폭력 계속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막 협박하는 경우 있어요. 취하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경우 있어요.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막 수억 원을 주면서 취하해달라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절대 그런 건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이 너무 길어요. 이게 아무리 가정폭력을 호소해도 한두 달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좀 만나달라. 난 잘해보겠다. 그래서 아내가 한 번 딱 만났는데 살해를 당한 거예요. 어떡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좀 재판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 이렇게 보면 이제 폭언 듣고 폭력을 막 이렇게 당해도 그냥 애 때문에 살지 내가. 애 크면 내가 두고 보자 이러고 애가 컸어. 근데 또 시집장가 갈 때까지 또 기다리잖아요. 분가시키고 난 다음에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황혼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력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행위이고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때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이의 아빠를 전과자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은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실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계속 수사를 유지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에 아이고 그래 인간아 그렇게 살아라 이러는 집도 있지만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평생을 이래서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장년 부부들의 조론이나 황혼 이혼을 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60대 아내를요, 70대 남편이 둔기로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원래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뭐 위자료하고 뭐 재산 분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남편이 흥분을 못 참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남편은 결국에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고요. 결국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 문제가 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몇십 년을 같이 살고 재산을 함께 추척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황혼 이혼할 때는 특히 뭐 퇴직금 받을 때나 아니면 받고 나서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심지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 같은 경우 받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뭐 공무원이다. 공무원연금 아니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되고 딱 하나만 안 되거든요. 복권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재산은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던 분들이 60, 70에 이제 황혼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재산을 내가 못 받을까 봐 이게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 남편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본인이 밖에서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살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주부 같은 게 적으면 40%, 많으면 50%까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 통계로 나온 게 있나? 요즘에도 황혼 이혼이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그럼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2일에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2012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장 이혼율이 높았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는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이를 앞지른 겁니다.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요. 2009년에는 28%였지만요. 지난해 38%로 10포인트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삶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왔고요. 또 홀로서기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족들의 얘기를 법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당한 부부들의 얘기인데요. 이 황당한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부. 어떤 얘기인지 가족끼리 왜 이래? 네, 바로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일촉즉발. 위기의 부부들. 첫 번째 사연은 이 남편에게 벌어진 불의의 사고입니다. 어떤 남편에게 벌어진 불의의 사고일까요? 나쁜 남편. 나쁜 그렇지. 그래, 위기의 맞아. 부부니까. 나쁜 남편. 나쁜 남편. 못된 구체적으로 남편.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뜯어보세요.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분명. 이 나쁜 남편이죠. 여기 부부 역할은 황규락 기자님하고 장혜인 씨가 저랑 하면 할까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부부, 우린 난 노년 부부.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인 저는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터프하고 짐승남 같은 남편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과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 전에 멋져 보였던 남편의 터프함이 결혼하고 보니까 다혈질의 괴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악몽 같은 날들은 신혼 때부터 시작이 됐죠. 내 옷! 내 옷이 뭐야! 내 유니폼 누가 이렇게 찢어놨어? 당신이지, 황규라?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 뭐 입고 가라고 옷을 이렇게 찢어놨어? 아니 뭐 그래 내가 그랬어 뭐 어쩌라고 그래요? 당신 맨날 비행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기다리는 나 같은 이 착한 서방은 정말 쫄쫄 굶게 하고 아예 그 승무원 진짜 난 꼴도 보고 싫다 그래서 잘라버렸어 어쩔래 그거 웬일이야, 진짜. 내가 몇 날 며칠 힘들게 나가서 비행하고 돌아왔는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내 옷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놔? 당신 내가 맨날 말하지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제가 밥 좀 해먹어 혼자서. 아 이게 어디서 이게 남편한테 발대꾸야 이거 이상하네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역시 이 돈 없고 가난한 것들이랑은 이게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상종을 뭐? 다혈질 남편은 툭하면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던 저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잘하겠다고 비는 남편을 보며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나 진짜 너무 아파 나 다쳐서 나 평생 일도 못한대 나 어떡해 나 이제 당신이 좀 나 돌봐주라 내가 왜 당신 돌봐야 돼? 그동안 나 때렸지. 거기다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욕했지.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돌봐줘? 아니야. 나 당신 이혼할 거야. 무슨 이혼이라니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아픈 날 그러면 안 되지 나 아직 당신 진짜 사랑해 나 사랑하니까 이혼은 절대 못해 나 남편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를 간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유 진짜 이건 나쁜 그냥 남편이다. 싫지. 사랑한대요. 어쨌든 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 전 과정이 아주 아닌 남편이에요. 아주 별로죠. 네. 폭력 남편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있었던 판결인데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아내는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이듬해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폭력 성향이 있었던 남편은요, 결혼식 당일부터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요.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늦은 귀가를 문제 삼으면서 유니폼을 가위로 찢기도 했습니다. 또 문제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이 거지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부르면서 모욕까지 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너네 가정, 너네 집, 부모 이거 싫거든요. 그쵸. 그 아내는 남편한테 힘들다는 얘기 안 했대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서요. 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세상을 뜨고 싶다 이렇게도 했고요. 결국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내는요. 2010년 이혼을 위해서 법원을 찾아가는데요. 이때 남편이 자신이 술을 끊고 좀 새로 생활을 시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 아내가 마음을 바꾸고 남편을 용서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거예요. 남편을 한번 용서하고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요. 바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한 그의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장애를 얻었고 이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간병을 하지 않고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별거를 했고요. 또 여기다가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폭력 남편을 간병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냈어. 네.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혼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잖아요. 이걸 O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O. 난 할 수 있죠. 애매해. 세모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왜 안 돼요? 이게 그래도 남편이니까. 남편을 간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애매해. 전에 이게 그런 거 애매해. 있었던 것 같은데 부부간에 뭐 그런 의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 뭐 간병의 의무, 뭐 이런 이게 거. 복잡해. 네, 근데 불의의 그거- 사고를 당한 폭력 남편을 간병하지 않고. 야, 우리 작가 있을 때 힘들었겠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하지 않고. 알았어요. 자, 네. 두 분 어떻게 될까? 변호사님 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할 수 있네. 남편이잖아요. 야, 이거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네. 가끔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프니까 이혼 못합니다. 아프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그 동정심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분이 20년, 30년 전에 폭행당하고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남편이 발로 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확히 기술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폭행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거예요. 현재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네. 자신이 폭행한 것을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외도했는데 그걸 용서해주고 다시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외도 같은 경우에 안 날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소송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타 혼인을 질서과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폭력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 폭언도 하고 친족집을 친정- 상대로 맞아요. 뭐 거지 같은 집이다 이런 폭언까지 퍼부었는데 이혼이 가능한 폭언의 수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게 다 폭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삐처리 되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폭언이고 뭐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폭언까지 아니지만 막말을 하거나 특히 이제 그 가족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일단 법원은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재산 1억 7천만 원을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요, 아내가 남편을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린 것도 잘못이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아내에게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뭐 폭언과 폭행을 한 거 그 모두를 참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증거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증거 자료 같은 거. 근데 폭언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폭언은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준비했다가 폭언에 녹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일부러 슬슬 그냥 폭언 나오게끔 약 올리는 약 것도 올려? 어렵고 이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일단은 돼요?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슬슬 약 올리는 거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성격을 돋군다 네. 이러면서도 불리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제가 손 모양으로 보여드리는데 아주 간편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네. 지금처럼 대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증거로 이제 이혼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내가 그 녹음을 하면서 대화자로 참여를 하고 있다면 뭐 대답을 하든지 뭘 물어보든지 참여를 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녹음이 반드시 폭언을 사유로 하는 이혼에서는 꼭 필요한 증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 계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남편은 그렇게 또 술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보면 술 기운에 그랬다. 다음날 다 기억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싹싹 빌고 술 마시면 또 그래요. 근데 술 먹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형사 사건에서 술 먹고 그랬으니까 봐주세요. 그걸 봐줬어요. 근데 요즘엔 봐주지 않습니다. 이 심신미약이 안 되고요.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했다?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 폭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 이렇게 하세요. 그 음주, 주사하고 막 폭행한 거를 영상으로 찍고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케이스 딱 보여주면 본인이 내가 이랬나?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폭력 쓰는 남편과 이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 처벌도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 쓰는 남편 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보통은 폭력이 막 벌어지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죠. 네. 그러면은 혼인을 계속 유지할 거냐, 남편하고 화해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혼을 결정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맞아, 있고 이렇다 맞아. 보니까 혼인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또 남편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면 보통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합니다. 뭐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부부들은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이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구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내가 먼저 심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람을 폈다거나 그래서 남편이 힘으로 그 폭력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4년에 이제 아내가 춤바람이 났어요. 아하. 그래서 다니면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막 저지하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니까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는 아내의 소지품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못 참겠다 해서 이혼 소송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아내가 바람 폈으니까 아내의 잘못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때렸기 때문에 남편 잘못입니다. 자, 누구 잘못이 클까요? 바람 핀 게 더 커요? 아니면 폭행한 게 더 잘못이 클까요? 폭행. 그래도 폭행이 잘못된 말로 할수 거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아무리 아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것과 강압적인 것을 해결하면 안 된다. 남편이 더 잘못이 크다고 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근데 폭력 앞에는요,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생각하면 또 때린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다음 사연 볼까요? 자, 의사와 바람? 알고 봤더니 아내가 땡땡땡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아내가 먼저? 먼저? 먼저 뭐? 아내가 먼저 뭐? 먼저 다가갔어. 네. 아내가 먼저 다가가?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비슷해. 네. 정답은? 아, 스토커였어요. 의사의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식이죠. 그런 거야. 예.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부부예요. 올드한 부부입니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나이 70, 긴 세월 동안 아내와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아내의 낌새가 이상했어요.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질 않나, 또 멍하니 허공을 보면서 웃질 않나. 수상하게 여긴 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보게 됐죠. 그런데 현철 씨 사랑해요. 지금 저랑 이게 뭐야? 어머, 이 양반이 왜 남의 전화를 보고 그래? 아이고 진짜 왜 그래요? 현철이가 누구야? 당신 바람 났어? 어머, 바람은 무슨 현철이 아니고 현철 이미테이션 헌철이야. 잘못 봤어. 헌철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정말. 저는 열심히 뒷조사한 끝에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의사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7명에게 그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내가 당신 아내랑 바람이 났다고? 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그 여자 그거 스토커예요, 스토커. 내가 현철인데 그거 스토커예요. 나는 진짜 답장 한 번도 보낸 적 없고 나한테 문자를 4,000통도 아니고 4만 통을 보내더라고요. 4만 통을. 아니 너무 짜증나서 스팸 처리까지 했는데도 또 보내고. 아, 미치겠어 그냥. 아니 스토커요? 우리 마누라가 왜? 아니 그거 낸들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당신 아내 때문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요? 아니 그리고 불난즘에 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 이거 뭐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직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나 그냥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당신 아내랑 다 그냥 고소해버릴 거네. 아이고 이게 일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무릎 꿇어요 빨리. 아내가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남자의 동료들에게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낸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진짜 이거 너무. 완전히. 이게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서 남자 직장에다가 그것까지 알리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내 아내가 그 남자의 스토커였다. 아이고. 야, 이거 사연 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거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아내 A씨는요. 네. 2010년부터 2년 동안이나
호감을 느꼈던 30대 의사 B 씨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남편은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B 씨의 동료 7명에게 이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불륜 관계는커녕 B 씨도 이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 아내 A 씨는요, B 씨에게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무려 4만여 통이나 보냈고요. B 씨는 여기에 답장도 하지 않고 스팸 처리를 해서 읽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실제로 참다 못한 B 씨는요, 아내 A 씨를 고소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B 씨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만해요. 그렇죠. 스토킹을 당한 거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네, 남편분은 결국에는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서 그 상대방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요. 일단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불륜이 아니었잖아요. 스토킹 사건이었는데 제가 뭐 드라마 하나 봤었는데 예전에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됐어요. 불륜을. 근데 그 내연녀가 학교의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서 그 교수를 그 학교를 가서 대자보를 붙입니다. 불륜이다, 바람을 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이제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에는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고소인이 막 이제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불륜은 사실이었다라는 그 팩트를 노리면서 이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아예 대자보에다가 이름을 적어 붙인 경우 말고도요. 그 회사의 뭐모 회사의 재무팀, 뭐 박대리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남자의 동료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여러 번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처럼 직장 내에 뭐 SNS를 통해서 막 확 퍼뜨린다든지 금방 퍼지죠. 이러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훨씬 더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지고 그 속도도 빠르고 또 그게 이제 지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심한데 저는 이런 경우 봤어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나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남편이나 아내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를 다 찾아가지고 막 다 연락을 하고 알리고 심지어는 회사의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 온라인상의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허위 사실이다 그럼 가중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가 자꾸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막 이러니까 좀 뭐야 이러고 하다가 의심도 가는 차에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상대가 좀 의심스럽다. 그럼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전 자동차. 왜요? 차 안에 여러분 그 판도라의 상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최근 기록이 다 지워져 있다거나 내비게이션에 최근 목적지가 없고 뭐 초기화가 돼 있다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못 보던 방향제가 뭔가 하나 있다. 굉장히 예쁜 방향제가 있다. 이런 거 의심해봐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블랙박스부터 먼저 보고 특히 거기에 음성을 들어보면은 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이제 뭐 누구랑 대화를 한다거나 들리죠, 나 지금 맞아. 어디 간다 이런 것들이 다 포착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휴대음을 무음으로 해놓는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의심스럽죠. 항상 전화기를 끼고 옆에 있어. 근데 아내가 이렇게 뭐 의심스러워 보려고 하면 왜 남의 휴대전화기 손대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의심스러워. 뭔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아니 근데 문자나 SNS 이걸 막 계속 보내.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는 뭐 따라다니기, 네. 잠복했다가 막 나타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워낙 문자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메신저도.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공포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들을 계속 보낸다. 이런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위배가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스토킹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한 지독한 여성 스토커가 있었는데 네. 자,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재력가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남성을 만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해서 이 남성이 공갈죄로 이제 고소를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변호사가 선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한테 또 첫눈이 반한 거예요. 변호사를 또 스토킹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퇴근할 때 막 기다렸다가 또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자고 하니까 또 변호사가 퇴근한 다음에 몰래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또 만나자고 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 변호사의 아내다. 아내의 살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스토킹을 하니까 변호사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더 황당한 일이 밝혀지게 됐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이 여성이 이 변호사와 결혼하려고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하고 신혼집까지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청첩장까지 만들어 주변 사람들 다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무서워. 이 망상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사랑하고 아내라고 망상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징역형으로 이제 그 처벌이 됐지만 실제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고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여자가 본인과 결혼할 예식장 예약해놓고 신혼집까지 계약해놓고 돈 안 들어 좋긴 좋네. 근데 이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네, 이럴 때는 이 정도의 수위라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6개월까지 되고 최대는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가 되고 그 외에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 이런 간접적인 그런 접근도 금지가 됩니다. 아니,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공포심을 준다면 그건 범죄죠. 그쵸, 네. 만약에 내가 스토킹을 당했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시고 신변보호 요청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일촉즉발 위기의 부부들 세 번째는 이거 없이 30년 종갓집 며느리 역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 이거 없이. 남편의 사랑 없이. 더 외로운 거예요. 힘들고. 사랑도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없었어. 그래요? 돈, 이게 생활비도 없었어. 없고. 생활비. 자, 보겠습니다. 남편이 없었어. 남편이 없었어. 아니, 남편 없이 어떻게 30년간 종갓집.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네. 자, 사연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부입니다. 이재영님과 저는. 자, 가겠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결혼 전부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남편은 그녀가 아닌 저와 결혼했고 사랑 없는 결혼이 행복할 리 없었죠. 남편은 신혼 때부터 술만 마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니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건네더라고요. 수림아, 우리 이혼하자. 저 여보세요. 아니 여보. 아니 30년 만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수림아 이혼하자. 그건 뭐예요? 에? 이혼 청구를 하려면 내가 해야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느라 처자식 버리고 30년 동안 집에서 콧배기도 안 보이고 안 들어온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이혼을. 아이고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이비인후과 가야겠다. 수림아, 나 사랑하는 여자 있다. 네? 난 이 여자하고 이제 살고 싶다. 그 여자 호적에 올리고 당신 알잖아. 당신하고 나 껍데기뿐이야. 이제 끝내자. 끝내줘. 돼지 껍데기도 아니고 무슨 껍데기 얘기하고 있어. 아 누구 좋으라고? 나 30년 동안 종갓집 맏며느리로 온갖 집안 대소사 다 챙겨가면서 부모님 모셨어. 당신 부모님. 남들은 챙기지도 않는 증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 아이고 싫어. 나 안 해. 나 못해. 그거 내가 시켰니? 뭐? 그거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내가 시켰냐고.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나 30년 동안 산 그 여자라고. 나 그 여자 내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제발 좀 이혼 좀 해줘. 왜 이래 진짜. 그래요. 내가 이혼해드릴게. 할 줄 알았지? 싫어. 나 절대 이혼 안 해. 아이고 참.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살아. 대신 그 여자는 평생 불륜녀로 살게 되겠지? 아유, 이게 내가 당신한테 주는 형벌이야. 아우 고사요. 저는 그동안 총각집 맏며느리로 고생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혼하기 싫은데 제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명품 연기가 두 분 진짜 배우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혼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이거? 네, 일단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요, 네. 이 종갓집 종손으로 부모가 이제 불임 여성인 애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3남매까지 낳게 되는데요. 이 원하지 않던 결혼을 했던 남편은요, 혼인 초부터 잦은 음주의 외박을 거듭을 하고 심지어 옛 애인인 A씨와의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고요.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서 A씨와 30년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예. 남편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강제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억울할 수 있는데 방법이 틀렸죠. 일찍 결혼하지 말거나 아니면 일찍 이혼을 하거나 그랬어야지. 지금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혼하자 그러면 이거 황당하죠. 그렇죠. 무책임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남아서 시부모님 봉양하고 맏며느리를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계속 한 거네요. 맞아요. 예, 집 나간 남편이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요, 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종갓집 맏며느리로서의 소임을 계속해서 다한 겁니다. 뭐 애들을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제사까지 모시면서 할 거 다 했는데요. 이제 30년간 별거한 남편은 2010년에 이혼 소송을 냈다가 취하를 하고요. 다시 2013년 아내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자, 3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거죠.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게. 안 받아들여질까요? 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X. 이건 O예요? 안 받아들여지지. 왜 오해요? 살기 싫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다 이혼이 되는 저도 거야?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억지로 근데 그냥. 그래도 이게 법에서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피해자가 그 아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아내 편을 들어야죠.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 아니지? 네네. 야, 아닌 것 같아.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들어주세요. 선생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해줬어야 돼요. 저는 이겁니다. 그래. 네. 나뉜다. 나뉜다. 야. 일단은 1심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우리 대법원 판례도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네. 즉, 더 많이 잘못하고 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과 단초를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남편이 집을 나갔죠. 네. 아내한테만 온갖 그런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 종갓집 집안일 며느리로서의 다 하고. 역할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다른 여성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네, 연분 나쁘긴 관계를 지었죠. 이런 경우엔 남편이 너무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일단 1심에서는요, 혼인의 실체가 해소가 됐고 이 상황을 유지하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요, 이혼 판결이 취소가 됐는데요. 왜냐하면요, 유책 배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고 또한 아내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상고를 했어요.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도요, 역시나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혼 요구까지 하는 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는 또 반대 의견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이혼이 기각이 됐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남편이 돌아옵니까? 아내가 위자료 받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또 소송할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도 이혼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아까 박수리 씨 같이 사실은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제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장 감정이 있는 경우, 또 아내도 이제 상대방도 뭐 남편도 쌍방의 교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록 별거는 했지만 이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왕래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아내한테 집도 사주고 이렇게 충분히 배려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이혼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30년 동안 다른 네. 여자랑 살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혼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법률혼에 그 배우자 아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예 성립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혼은 아무 때나 같이 뭐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 혼인관계를 창설할 만한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동거하고 이것만으로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살해 남편은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30년 동안 살았고 그 사이에 아내는 묵묵히 집에서 그쵸. 종부로서 제사 다 차리고 네. 의무를 다했고 아이들도 키웠잖아요. 돈도 안 갖다 주는데 이런 경우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이제 전제가 되면 이제 위자료가 또 전제가 되겠죠.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나 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2천에서 3천만 원, 최대가 5천만 원 정도고 이 또 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니까 위자료 액수 늘려야 되고 재산분할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책배우자 같은 경우는 막 50% 이상 이렇게 늘려서 충분히 이제 그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은 부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 기간이 길면 이혼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나요? 네, 사실 별거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렇다면은 기러기 부부라든지 또 육아나 직장 때문에 장거리에서 주말 부부하는 예외가 분들 있네.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언제 이혼당할지 몰라서 걱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성립이 쉬운 것은 아니고 다만 별거하면서도 잘 부부관계 유지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거하면서 외도를 했다거나 별거하면서 굉장히 소홀해져서 서로 이제 만날 때 서먹서먹해졌다거나 이런 계기들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입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혼인이 파탄됐다. 이렇게 보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 별거 중에 이렇게 별거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제가 상담한 사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여성랑 살림살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별거 이후에 남편이 사업인데 사업이 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댁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제사도 지내고 시어머니도 봉양하고 그렇게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이혼 소송하니까 남편이 뭐라 했겠어요. 별거 중에 다 내가 사업해서 번 거기 때문에 아내한테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 아내가 20% 정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별거가 돼도 이렇게 배려를 충분히 하거나 기여도가 있으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네. 별거 기간 중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폭등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그걸 예금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집값이 오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별거했을 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9억이었어요. 근데 별거가 한 2년 정도 되고 재판이 3년 정도 걸렸거든요. 5년 후에 그 아파트가 15억이 된 거예요. 집값이 엄청 뛴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9억의 절반을 이제 재산분할로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억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재판이 안 끝났으면 또 재판이 안 끝난 그 시점이니까 그거 한 15억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법상 사실이 변론 시,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예금은 어떻게 돼요? 예금은 반대인데요. 잘 보세요. 별거할 당시에는 남편이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어요. 근데 별거 도중과 재판 도중에 그 5억 원을 전부 다 쓴 거예요. 나중에 조회해 보니까 1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5억 원이 기준이 될까요? 1원이 기준이 될까요? 이때는 5억 원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집.
그렇죠. 그다음에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 고를 때 정말 이거 어떻게 고르지 하고 네. 고민 많이 저는 돼요. 결혼할 때는 금방 한 것 같은데 차 고를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가격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첫 직장 들어갈 때 차를 구입을 했었는데 네.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았어요. 첫 차니까 작은 차 몰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첫 차라서 위험하니까 큰 차를 사라.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마다 평소에 타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일을 이렇게 해서 누구는 또 시간이 뭐 이렇게 돼서 이래서 각자마다 이제 맞는 자동차의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오늘은요. 자신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자동차는 뭘까요? 차박과 같은 캠핑을 즐긴다면 네, 이럴 때는 바로 SUV가 제격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 사실 최근 캠핑 인기가 정말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캠핑 인구가 약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60만 명일 때보다 뭐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차박이라는 게 차에서 숙박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박이라는 거거든요. 차박 인기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SUV가 적합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제 SUV는요, 차박은 물론이고 이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맞는 맞춤형 뭐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SUV가 원래부터 이제 아웃도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면서 이런 이제 야외 활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자연으로 캠핑을 떠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체가 높고 시야가 넓게 퍼져 있어서 이런 야외 활동을 하면서 풍경 보시기도 좋고 그야말로 뭐 최고의 집이다, 네.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점점 더 SUV를 선호하고 이러니까 더 발전된 SUV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SUV도 점점 더 변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실험적이고 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제 빛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반짝이게 해서 보석부, 이거 앞부분이 화려하다. 약간 보석처럼 반짝이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약간 이제 앞면부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뭐 전진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개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SUV가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크기를 골라야 될지 이것도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SUV 고르는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이 40대, 50대 이런 분들 중에 탑승 인원이 6인 이상이 되고 또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분들은 저희 집. 역시나 대형 SUV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 이상 이 초등학교에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준준형이나 또 중형 SUV가 딱 맞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황 기자님 저는요. 저도 좀 추천해 주세요. 제 예인 MC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되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죠. 20대나 30대 이제 학생 네. 및 젊은 층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나 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사실 소형 SUV가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이 소형 SUV가 굉장히 이제 SUV처럼 넓은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을 뿐더러 작기 때문에 좀 경제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의 주차 공간도 확인하셔야 돼요. 맞아요. 차는 이만한데 주차 공간 요만하죠. 맞아요.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네. 예, 다음 거 보죠. 자,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긴다면 네, 이런 예요. 드라이빙을 즐기신다면 바로 세단이 사실 가장 그렇죠. 어울립니다. 이제 SUV만큼 세단도 익숙하실 텐데요. 세단은요,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공기 저항에 이게 차체가 낮아서 공기 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도 굉장히 낮게 깔리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뒷좌석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람 태우기도 좋습니다. 사실 옛날에 세단이 뭐 회장님 차다 네, 이런 인식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 각진 그랜저처럼 이 네. 회장님 차라는 시대는 이제 갔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 젊은 층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세단이요.
이 스포티함, 그러니까 굉장히 딱 보면은 젊은 감각이 느껴집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을 주로 사용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좀 더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 젊은 고객층의 수요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단 중에 2인승 세단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쿠페라는 차량입니다. 쿠페. 이 보통 투도어라 그러죠. 문이 2개가 달렸고 이 천장 높이가 운전석은 높은데 뒤로 갈수록 낮게 깔리는 네. 이런 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스포츠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차량을 쿠페라고 하는데요. 2인승 탑승에 좀 아담하고 좀 특이한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차량이 어울리십니다. 야, 근데 저런 거 타면 막 달리고 싶어. 달릴 데가 세 없어. 번째, 2인용이면서 적재 공간도 필요하다면? 네, 이런 차량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이 사실 해치백 스타일은요. 유럽에서 거의 뭐 5대 중에 1대꼴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 뒷좌석과 트렁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뒷좌석을 접으면은 그 자체가 트렁크로 변하는 이런 해치백 스타일이라서요. 더욱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 뭐 짐 실을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해치백이 좋겠네요. 좋죠. 그렇죠. 네, 반대로 자녀가 없는 부부 그리고 짐을 실을 게 많지 않다 이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쿠페가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다면? 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신다면 하이브리드 권해드립니다. 이 장거리 운전도 자주 하고 출퇴근도 매일 자동차로 하신다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연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 때문에 사실 출퇴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기준 주말 운행까지 생각한다면 한 달에만 25일 정도를 타시게 된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주행 거리 이런 게 굉장히 더 멀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비가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타시길 바랍니다. 연비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네. 어디에 적합한가? 그렇죠. 그러면 좋은 자동차를 요즘에 뭐 워낙에 좋은 자동차 많이 나오니까 네. 내 경제 수준에 맞춰서 딱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동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 있잖아요. 뭐 칫솔, 또 휴대폰. 네.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로 기발한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판기 시대를 열어준 종이컵도,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포스트잇도, 캔 음료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캔뚜껑 개폐 장치도 우리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위대한 발명품들인데요. 지푸라기로 위스키를 마시던 시절 본연의 맛을 느끼고자 지푸라기의 영감을 얻은 이가 빨대를 개발했고, 건물 꼭대기층을 소방관이 끄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한 이 덕분에 소화기가 탄생했습니다. 또 유리병에 담긴 우유가 자꾸만 깨지는 것을 본 이가 종이 우유팩을 개발했는데요.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발명품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샤워기인데요.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같은 수압을 기대하지만 시냇물 같은 수압의 현실은 답답 그 자체. 게다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한 수돗물 유충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무관심했던 샤워기 필터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샤워기 수압부터 필터까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한 발명왕이 있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은 대전의 한 사무실. 각양각색 크고 작은 샤워기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보아하니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샤워기 걱정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샤워기 개발에 한평생을 바쳤다는 이준수 씨입니다. 그런데 샤워기가 물만 콸콸 나오면 됐지 뭐 별거 있나요? 대체 뭘 발명했다는 걸까요? 수돗물 속의 염소 성분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를 제거하는 뭐 물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에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런 샤워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준수 씨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다는데요. 피부에 닿는 것이라면 뭐든지 연구했고 샤워기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돗물 속 잔류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샤워기 필터 개발에 몰두했다는데요. 이게 바로 수돗물 속에 녹아있는 염소 성분을 제거하는 비타민 필터입니다. 비타민C가 염소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직접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돗물 속 잔류 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시약을 넣었더니
노랗게 변했는데요. 정말 비타민 필터가 잔류염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 세상에나! 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잔류염소가 사라졌습니다. 비타민 필터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지금의 샤워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샤워기가 1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한 20년 동안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계속 연구와 개발해서 그 노하우로 만들어진 샤워기입니다. 비타민 샤워기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 샤워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샤워기보다 3배 이상 수압이 세집니다. 일반 샤워기의 경우 수압이 강해도 물이 사방팔방 튀는 반면 비타민 샤워기의 물줄기는 곱게 분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샤워할 때 물도 아낄 수 있는 기특한 샤워기랍니다. 신기하죠? 그 비밀은 바로 물을 분사하는 샤워기 살수판. 구멍이 적은 기존의 샤워기 살수판을 보고 더 작고 더 많이 구멍을 뚫었다는데요. 그 구멍 개수만 해도 3,200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숱한 노력.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 창원에서 소문난 발명왕을 찾아간 제작진. 형형색색의 원단들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그의 일터랍니다. 이번에 찾은 발명왕의 직업은 혹시 유명한 디자이너일까? 점점 그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대체 뭘 개발한 거죠? 남성 속옷의 트렌드, 제 머리와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성용 언더웨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백경수 씨.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남성 속옷의 기능에 주목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데요. 드로우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각 형태로 된 몸에 달라붙는 남성 속옷입니다. 과거 남성 속옷은 삼각과 사각이 줄을 이뤘는데 드로우즈라는 새로운 형태를 경수 씨가 개발했다는 것. 그가 불모지였던 남성용 언더웨어 시장에 발을 들인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과거 오래 앉아 근무하는 평범한 증권회사 직원이었다는데요. 다른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곳에 나는 습기, 냄새, 가려움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던 차에 저희 선배께서 운영하는 팬트회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죠. 통풍이 되지 않는 속옷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열이 발생돼 남성의 Y존에 악영향을 미쳐 습진으로 발병될 수 있다는데요. 경수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를 각각 분리해주는 기술을 10여 년간 개발했답니다. 그 결과 저희 속옷은 13조각으로 만들었는데 각 부위마다 늘어나는 결 방향이 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남성의 음경과 음낭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통기성 좋은 텐셀 소재 사용은 물론 평범한 남성 속옷에 기능을 더했다는데요. 남들은 생각에만 그쳤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결과물. 특히 흡한 속건 기능에 주목했답니다. 수분을 빠르게 확산시켜서 빨리 말려주는 기술입니다. 일반 원단과 경수 씨의 기능성 원단. 확연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국내에 등록한 특허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 최근에는 마스크까지 개발했다는데요. 기존 마스크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개발한 기술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경수 씨는 자신의 발명품들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남성 속옷도 기능성으로 발전하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속옷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돌이 없죠.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네. 이거 단속 잘해야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